그러면 중대재해는 어떤 재해일까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지난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흥미롭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여기서는 줄여서 중대재해법이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바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가 법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잘 지켰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안전수칙을 정말로 잘 지켰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바로 법원이 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중대재해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대재해법의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상시 근로자가 아닌 파견직이나 용역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총 직원이 15명인데 상시 근로자가 4명뿐이라면 중대재해법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시 근로자의 숫자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꼭 정규직 근로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시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하고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그들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라이더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면 상시 근로자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상시 근로자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주나 특수 형태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는 어떤 재해일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재해는 일반 재해가 아닌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까요?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규칙을 철저히 수행했음에도 중대재해는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면 사업하기가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의 고의성, 중대재해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조치와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중에 종사자가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숙취 상태에서 개인 용무를 보러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재해를 입는 경우도 중대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도 안전 전문 인력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 안전관리자나 안전 전문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시공 능력 순위가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는 반드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50인 미만 기업 중 제조업,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등의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그 외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법에서는 9가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노동청 수사 진행 건이 290여 건, 내사 종결 건이 50여 건, 검찰에 송치된 건이 170여 건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건 중 기소된 사건은 33건인데 이 중 13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3건 중 12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건입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과거에도 안전조치 미비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로 기소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한 방법은 딱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와 유가족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 중 피해자의 과실 정도도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요소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보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사전에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김프로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